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네네. 네, 오디오가 물려서. 예, 오늘도 후원이랑 댓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좌 후원으로 처절한 몽타주님이 5,000원, NPC님이 1,000원,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142회 조력자살 합법화의 향유고래님이 1,000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이 142회 조력자살과 143회 청와대에 각각 1,000원씩 후원해주셨고요. 늘 정기 후원 해주고 계신 에나닝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향유고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후원을 해주셨네요. 저는 향유고래님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쯤 댓글 달아주시던 분일까요? 꽤 예전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반갑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지익선을 꽤 오래 해서 가끔 쉬었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팟캐스트를 듣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정말 막 빠져서 듣다가 한 몇 개월 잊고 지내다가 지금도 하나? 약간 이러면서 들어와서 확인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약간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워낙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아직도 듣고 있다. 내가 옛날엔 댓글 달았지만 요즘은 잘 안 달았다 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외로 이 뉴스브리핑 72회 전통주 이야기에 댓글을 팟빵에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정성인데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도 전통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추천하는 전통주들 엄청 많이 달아주셨고 홍서가 KT 탈출하자님도 최근에 주류박람회 다녀온 거 사진도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구경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시드락 포에버님이 저희 커버 바꾼 거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는 했었는데 이 커버를 바꾼 지는 진짜 한참 됐거든요. 이거 언제 받았지? 이 커버를? 커버는 작년에 받은 것 같은데? 1년은 확실히 넘었어요. 근데 저희가 업데이트를 왜 안 했는지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저희가 돈 주고 미스테리야. 돈을 지불하고 로고를 디자인을 받았죠. 받았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왜 안 써? 아무도 왜 생각을 못했지? 이제 불현듯 그 컴퓨터 폴더 정리하다가 이 로고가 보였는데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 하는 생각에 한번 쭉 둘러보니까 진짜 아무데도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안 올라가 있었고 플로는 바뀌어 있었어요? 네, 플로는 애초에 그 안느님이 채널 개설할 때 그 이미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바꾸게 되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댓글을 2개 정도만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즘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그러니까 소개를 다 못 해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다 꼼꼼하게 하나씩 다 읽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읽고 싶은 게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오기까지 143회에 NPC1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범래님 역사도 빠삭하시네요. 그거. 본인 칭찬. 그래. 그 NPC님이. 꾸준하다, 범래가. 그 오반감님이 네. 닉네임을 바꾸신 것 같은데. 프사가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굉장히 꾸준하게 또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달아주고 네네.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아마 지지익선 초창기 때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멤버들끼리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사 1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 에피소드를 해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역사는 까딱 잘못 얘기하면 바로 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불안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와대 편이 사실 역사를 쭉 훑어주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역사가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쯤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 플로에서 103회 평등에 대하여의 NPC님께서 같은 분이신 것 같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요즘에는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103회 평등에 대하여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또 들어보기 괜찮은 에피소드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책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하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요즘 세상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졌는지가 궁금하시면 103회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하는 느낌으로 발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래전부터 요청도 있었고, 이제 와서 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캐캐묵은 주제지만,
MBTI를 가지고 와, 나 발제를 소름 하려고 합니다. 돋았어, 지금. 왜? 제가 MBTI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간 겹칠 줄 알았어. 근데 아마 그 안느님이 준비하는 거랑 결이 좀 다를 것 다를 것 같다라는 같아요. 생각은 들어요. 이 MBTI가 뭐 한물 같다는 표현도 거의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래도록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중인데 오늘 제가 발제해서 다룰 부분은 유형별 해석이나 그런 궁합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약간 역사를 읊어주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단 MBTI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런 건 안 해주시나요? MBTI 그거 얘기해주는 거, 풀이해주는 거? 풀이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드리면서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은 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어떤 유형이 이런 타입이다. 아, 궁금해. 내 타입 분석받고 싶어. 뭔지 알죠? 같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얘기하면서. 근데 아마 그런 내용을 빼신 이유는 그런 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으니까요. ES 뭐뭐가 어떻다 저떻다 누구랑 뭐 궁합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MBTI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토론을 하는 반면에 이게 대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얼핏 기사로 보기에는 뭐 MBTI로 입사 지원 요건이 생긴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막 ENTP는 뽑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 실제로 이때 뭐 카페 알바 뽑을 때 그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MBTI가 과학이다, 뭐 MBTI가 혹은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거나 후려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MBTI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주로 참고한 내용은 머브 엠리의 성격을 팝니다 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 MBTI 연구소 연구부장 김재영 박사가 쓴 당신이 몰랐던 MBTI도 일부분 참고했습니다. MBTI 연구소장님? 네, 연구부장님이 계세요. 김재영 박사님이라고 좀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지난달에 낸 따끈따끈한 신간이 있고 그거는 오늘 발제 주된 내용은 아니고 일부분 참고만 하긴 했지만 MBTI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전된 것 같아. 원래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여서 되게 과학적인 건데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오히려 밈처럼 약간 유행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MBTI 연구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런 걸 연구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연구에서 나온 거지라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약간 MBTI가 그런 느낌이 강해졌죠. 옛날에 혈액형? 사주풀이나 혈액형 같은 느낌. 혈액형, 심리 테스트, 간단한 심리 테스트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뿌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두 분 혹시 MBTI 약자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자가 뭔지, 풀이가 뭔지 아냐고요? 네. 몰라요. 맞춰보자. 우선 T는 테스트. M은 멘탈 이런 거 아닐까? 둘 다 아닙니다. 테스트도 아니고 멘탈도 아닙니다. 인베스티게이션? 인베스티게이션도 아닙니다. 띵킹. 아니요, 못 맞추세요. 이거는 완전 그거예요? 사실 영어긴 해요? 영어긴 하고요. 맞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맞추고 싶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약자를 풀어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닙니다. 하나라도 맞추고 싶어. 하나라도. 의욕을 칭찬합니다. 네. T랑 I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나만 한데 맞춰볼게. T만 맞춰봐요. T는 또 괜찮나? T는 트리트먼트. 아닙니다. 아니 왜? T는 많이 쓰는 영어 단어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성격에 유형 관련된 검사죠? 타입. 성격 유형. 네, 맞습니다. 뭐야? 타입이에요. 성격. 검사. I로 시작하는 유형, 검사. 유형. 성격형으로 뭐야? 퍼스널리티 아니야? 근데 이제 저희가 성격 유형 검사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MBTI가 성격 유형 검사를 이꼴로 둘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럼 한국말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합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인덱스다, 들어봤어. 인덱스. 맞아. 인디케이터예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그래서 애초에 이 앞에 M이랑 B가 그 1943년에 이 테스트를 만든 당사자의 이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기억나. 이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서벨 브릭스 마이어스인데 이 둘이 모녀 관계예요. 엄마랑 딸. 대박이다. 둘 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박사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어머니 브릭스는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을 했고
딸 마이어스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정신분석학이랑 관련도 없는 이 두 모녀가 왜 이런 검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만든 MBTI가 80년이 다 지나도록 그 어떤 테스트보다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궁금할 텐데 이제 차차 알아볼게요. 이 모녀가 테스트를 만든 계기는요, 대외적으로는 전쟁이에요. 아까 제가 1940년대에 만들어진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2차 세계대전? 그쵸. 10년도에는 1차 대전이 있었고 네. 2차 대전이 종전을 맞이하기 1년 전쯤인 시기잖아요. 이때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끔찍한 전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리고 이상적인 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불행한 길을 택하고 서로 투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브릭스는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표출하는 분노와 분쟁은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다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면 40년대의 혼란한 세상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참상은 개인이 개인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너무 막 군중 속의 작은 일원처럼 자기를 뭔가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불행한 길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툴을 만들고자 한 게 MBTI의 근간이고요. 생각해보면 뭐 당사자들이 학계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뭐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바라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인상적인 포인트라고 제가 여기까지 대본을 원래 만들어놨었는데요. 네네. 이 MBTI 검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대외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고요. 실질적으로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궁금하다. 그러게. 일단 뭐 어머니인 캐서린과 딸인 이사벨 모두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큰 사람들이긴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걸 만들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 관심을 성격 유형이라는 틀로 구현시키게 된 계기는 1920년 전후였는데요. 일단 딸인 이사벨의 경우에는요. 2010년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컸었고 또 남편 치프와 본인의 성격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본질을 파악을 하면은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캐서린은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아주 무료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평생 과업을 이루고 나니까 약간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 그 칼 구스타프 융? 네, 그 칼 융. 그 사람의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깜짝 난 또 만났다고 들으면서 시대가 같은 사람인가? 나중에 만나긴 해요. 시대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은 맞습니다. 완전히 이 심리 유형이라는 책에 빠져들어요. 이 책을 읽자마자 자기가 쓰고 있던 책을 쓸모없다고 다 불태워버렸을 정도로. 얘 뭐야? 근데 그럴 때 그런 거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외롭고 무료하고 그럴 때 그런 거에 빠지기 쉽지. 이게 23년의 일이고 이 융은 이 책을 인간의 영혼을 세 종류의 쌍인 외향형과 내향형, 직관형과 감각형,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 심리학계에서는 이렇게 양분적인 분류는 말도 안 되고 융이 이렇게 나눈 이론에 대한 증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르지 않은 이론이다라는 비판을 했었지만 캐서린은 이 이론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토대네요? 그쵸, 토대예요. MBTI 결과에. 그 4가지 중에 3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맞습니다. 네. 융의 이론을 만난 이후로 캐서린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격 유형에 파고들게 됐고 딸 이사벨이 고향에 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캐서린은 다소 난해한 융의 심리 유형을 쉽고 간편하게 몸집을 줄이게 되면 이 이론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심리 유형을 읽고 나서 5년 동안 수도승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용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적인 존재를 신봉하는 거랑 비슷하게 융의 이론에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종교네 지금 보니까. 캐서린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기로도 성경을 보듯이 그 책을 봤다. 캐서린이. 진짜 광기다 광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참 모르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23년에 이 독일어로 된 원서가 영어로 번역이 된 걸 출간된 거를 우연히 잡지에서 광고를 보고 그렇지.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어봤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지금 뒷얘기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만든 게 지금 대한민국에선 거의 상식이 됐잖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 세계에서도 거의 아, 대중적인 성격 유형 검사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지입니다. 신기하다. 그 캐서린이 이 5년의 기간을 본인의 생애에서 가장 신나고 흥미로웠던 기간이다. 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본인이 행복했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수준의 덕질인 거죠. 이 5년의 시간을 거친 뒤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중에게 이 이론을 소개하는 틀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자료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MBTI의 근간이 됩니다. 다시 딸 이사벨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이사벨은 그 사이에 아이 둘을 낳고 엄마가 됐지만 이전에 본인이 고민을 했던 게 무색하게 자기만의 일을 꾸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추리소설 공모전에 소설을 써서 1등에 당선이 되는데 당시 1등 상금이 7,500달러. 7,500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이 넘는 상금이래요. 엄청 많네. 그렇죠. 되게 많은 거죠. 이사벨이 그때 이 상금을 대기업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1929년이에요. 네. 뭔가 예상이 가시나요? 제너럴 일렉트릭스? 네, 그런 대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29년도에 대공황이 시작이 됐죠. 그러네. 거의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가가 그냥 폭락? 거의 없어진 수준으로? 블랙 먼데이. 네네. 그래서 이사벨의 상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고요. 아이고. 에이구, 금전. 어떡해. 날 그러니까. 보는 것 같아. 에? 요즘 주식을 하는 날 보는 것 같아. 저도 요새 그 어플 안 들어갑니다. 저도요. 네. 근데 알람이 계속 와. 신저가 달성. 역대 최저 수치 달성. 안 궁금해. 52주 최저가. 저희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네. 이것은 눈물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벨이 이렇게 자기 상황이 꾸려지게 됐으니까 여러모로 부모님한테 다시 좀 의지를 하게 돼요. 정신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이때 엄마인 캐서린이 이사벨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또 칼 융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야. 이 정도면 진짜 칼융 만나야 된다. 진짜. 그쵸. 만나야겠죠. 근데 이사벨은 당시에 뭐 엄마의 정서적인 조언을 잘 들어주면서도 그 칼 융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 시기에 캐서린이 창조주의 무한한 실험실이라는 상담소를 개소를 합니다. 엄마가. 창조주의 무한한 실험실. 너무 종교 같아. 약간 오컬트스럽긴 하네요. 지금이야 뭐 심리상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꼭 교육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전문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캐서린은 자기가 집요하게 연구를 한 만큼 본인이 융의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격 유형 지표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해줄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치.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종이 조각인데 그거 없이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칼 융의 제자들도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칼 융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가 저 칼 융의 제자들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는 5년 동안 틀어박혀서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관찰을 했는데 그리고 왠지 갔다 왔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열기 전에 약간 답사하려고 제자들 이제 상담소를 갔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열어버린 거지. 실제로 갔다라는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확실히 뭐 편지를 주고 받았다든지. 누구랑? 그 칼융이랑도 그렇고요. 제자들 책도 많이 보고 제자들도 뭐 그런 식으로 편지로 접촉은 한 것 같아요. 성덕이네. 그래서 이 상담소를 개소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상담소니까. 그게 어찌됐든 사실 캐서린은 근데 융의 이론만으로 점철된 아마추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정신분석학을 따로 전공한 게 아니라 융
융의 이론만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지. 융의 복제본, 그러니까 잘 되면 융의 복제본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는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실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런 상담자한테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이때 융이랑 편지로 소통을 했는데 융도 캐서린의 행동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너 이렇게 국제 우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큰 금전적인 부분이 든다는 것도 유념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깐 거죠.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되니까 약간 덕후가 자기 최애한테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고요. 그 감정을 난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 내 최애가 나한테 뭐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캐서린은 성격 유형 검사의 대상을 정신과에 찾아오는 환자들 또는 상담자들이 아닌 대중에게 돌려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겠다. 그게 별로 없었나 보네요. 그때는. 그래서 1935년에 상담소 문을 닫게 되고요.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치적인 상황이 또 다시 전쟁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죠. 이때 딸인 이자벨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재능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전쟁 상황에 의해서 성격 유형을 대중화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각기 재능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캐서린이 쌓아놓은 자료들을 가져와서 성격 진단용 설문지 초안을 설계하기 시작해요. 딸인 이자벨이. 이사벨이 이때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요. 이미 그때 성격 검사로 수익 산업을 산출한 심리 컨설팅 회사들이 수백여 곳에 이르렀어요. 이미 그때? 이미 많았구나. 이미. 많은 고용주들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긴 산업혁명이래. 이미 그때는 대규모 생산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고 군수 산업도 엄청 잘 돌아갈 때였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성격 검사를 기반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직원들을 좌천하거나 해고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약간 지금의 인적성 검사의 초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뭔가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자신들의 판단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었던 거죠. 이상해.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비윤리적이죠. 말도 안 되지. 이사벨이 여기서 생각을 좀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격에서 장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격 검사를 만들자 다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사벨이 개개인을 너무 고유하게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퉁치는 것도 아닌 실용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거에 온 힘을 쏟게 돼요.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성격검사 서비스 업체에 입사도 합니다. 20년의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게 되는데요. 일단 본인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만들면서 이전에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구분한 3가지 유형 기준에 1가지 쌍을 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4가지 쌍으로 나뉘는 지금의 MBTI의 기본 형태를 구축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자벨과 캐서린이 정립한 이 MBTI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물론 MBTI는 요새 필수 교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구분이 뭐죠? 외향형과 내향형. E와 I. 우리가 외향과 내향을 말을 하는 게 외향인 사람인 목소리도 크고 사람들 사이에서 튀고 활발하고 타인이랑 쉽게 친해지고 내향은 또 그 반대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외성적인 성격이랑 내성적인 성격의 차이예요. 그치. 그쵸. 그래서 융이 외향이랑 내향을 나누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 동기가 외부에서 오는가 혹은 내부에서 얻는가 맞아. 로 나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범래님? 이해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외향형인 사람은 내 밖의 환경,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향형인 사람은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 행동의 동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흔히
외향형, 내향형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외향형은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 사람이고 내향형은 에너지를 이제 혼자 있으면서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끔 하는 동기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외부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외부 세계를 쫓게 되고 내부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내부 세계를 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사교성으로 그 사람이 외향이다 내향이다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은 주로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흥미의 영역이 넓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과 일하는 걸 선호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저희가 다 이잠습니까? 그쵸. 성격은 다 다르지만 지직선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옛날에 쿠마님이랑 하몽님이 아이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떠나버린. 아 그런가? 슐라님도 아이였을 것 같은데? 슐라님은 기억 저편에 있어서 MBTI를 했었나도 궁금해. 그냥 봤을 때 아이일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향을 선호하는 사람의 경향성은 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사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하나의 관심사에 심도 있게 접근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혼자 또는 소수의 사람과 일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S와 N은 감각, 센싱이랑 직관, 인투에이션에서 가져온 약자인데요. 감각이랑 직관은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각형인 S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보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검증되는 걸 선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S. 그게 감각형. S예요? 이게 약간 범례님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직관형 N 같은 경우엔 큰 그림을 보고 독립된 사실 사이의 관계와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사건들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S랑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S는 약간 나무를 보는 거고. 그쵸. 세세한 나무들을 보는 거고 N 같은 경우에는 숲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추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때는요. 노래 가사 스타일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범준 씨 노래는 굉장히 S형에 가까운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랫말이 항상 현실 경험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당국대 호수, 일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나 여수 밤바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기반으로 노랫말을 쓰고 반대로 N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에스파 노래 같은 거죠. 광야 뭐 어쩌고 그런 거.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바로 와닿진 않지만 세계관과 지향점이 있고 그거를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 가사들이 N형에 가깝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S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험이나 좀 사실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N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미래를 그리는 것,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외향이랑 내향만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또 있죠. TF? 네, T랑 F. 로봇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게 정말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네. 이것도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이 thinking, 사고이냐, feeling, 감정이냐 하는 거예요. T인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결정할 때 논리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비판이랑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뭐라고요? 비판이랑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요. 그럼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어머, 나 풀었다. 수학 문제 풀고 어머, 웬일이야. 너무 재밌다. 이러는 거죠. 난 너무 잘 이해되는데.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분석하는 거를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보는 거. 내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서 보면 어떨까라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T 유형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왜예요.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 상황이 도출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이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약간 간혹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우 너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진짜 그냥 궁금해서 왜냐고 물어본 건데. 근데 이제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받았어? 왜?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지? A1, A2 막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하려면은 논리적인 과정을 따라가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 간혹 시비 거는 것처럼 들리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형인 F는 사람을 존중하는 자신의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인데 조화랑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각기 다른 상황이랑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다른 특성들,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F들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야 생각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고 그렇게 보니까 생각해요. 우리가 MBTI가 뭔지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네. 미리 얘기를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게 맨 처음에 깔고 들어가면 재밌었을 텐데. 우선 제가 ESTJ이고 ESTJ. 안느님이 저는 ENTJ. 그리고 제가 ENFJ. ENFJ. 그래서 저희가 E랑 J는 다 똑같고 이게 그러네. 똘기님도 똑같았어요. 똘기님이 그 안느님이랑 MBTI가 똑같아서 맞아 똑같았어. 그래서 앞뒤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안느님이랑 제가 N이 똑같고 범래님이랑 안느님이 T가 똑같은 거죠. 맞아. F는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외향, 내향만큼이나 T와 F도 오해를 많이 받는데, 뭐 T는 못됐고 F는 착하다. 또는 T는 똑똑하고 F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감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을 엮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판단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착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은 그냥 비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T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F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정립한 경향성들이고요. 이자벨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게 마지막 J와 P인데요. J와 P.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대처하는가 말이 좀 어려운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J는 저징의 약자고 우리말로는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판단형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통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P형에 비해서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안정되고 정돈된 상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일을 끝내놓는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죠. 주변에 극P 있으세요? 극 J 말고 극 P? P. 극 P 있습니다. 네, 주변에. 어때요? 여행 가봤어요, 같이? 지금 얘기한 건 J고. 네, 지금 얘기한 건 J고 지금 물어보신 거는 P잖아요. 반대를. 저는 근데 여행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만날 때라던가 뭐 특이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만날 때. 근데 제 친구 중에 극피인데 이거를 잘 극복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극복을 하는구나. 손절을 당하면서. 당할 만도 해, 근데 진짜. 손절을 당하면서 극복을 했고, 왜냐면 이 친구가 약속 시간 너무 많이 늦고,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았어서. 진짜 사회생활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뭐, 근태는 지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신기하게 그런 것도 잘 지켜요. 맞아요. 맞아. 그 부분이 난 더 화가 나요. 큰일 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 약간 돗자리 보고 나한테 누운 것 같은 거. 그치. 놓을 자리를 보고 눕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P는 perceiving, 인식형. perceiving? perceiving. 인식형인데,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에 임기응변하면서 대처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성향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치, 그러니까 통제 밖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 플랜, 여행 갈 때 플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정도로 J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형에 비해서 P형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뭐 이런 경향이 있고요.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제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스펙트럼이니까. 그리고 또 검사 받을 때 주변 환경이나 본인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설문 결과 달라지기도 해요. 맞아. 그렇죠. 특히나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뭔가 그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체득이 된 상태에서 MBTI를 하면은 본인 본성이랑 다르게 J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뭐 크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다시 캐서린이랑 이사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사벨은 이 8가지 요소를 조합한 16개의 유형을 정립한 이후로 1943년에 정식으로 검사 책자를 발간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이 상품을 처음 사간 고객이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비밀 업무를 하고 있던 지금의 CIA의 전신, 미국 전략 사무국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름이 뭐였을까? 아메리카 스트래티지 OSS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무국에서 이 성격 검사를 무슨 용도로 썼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랬겠죠. 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 당시에. 그치. 공작원들에게 각각에게 알맞은 인물을 매칭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스타일을 걸러낸다거나. 뭐 걸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의도했던 대로 여러 대기업들에서 비롯해가지고 대학이랑 정부기관에서까지 대량 주문이 들어왔고요. 어쨌든 근데 나 너무 신기한 게 아무 연고 없는 여성분이 그냥 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다 사가냐고.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나 알고 보니까 뭐 되게 인맥 넓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 회사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에서 마케팅도 되게 잘한 게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 이것은 그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수년간 단연간 연구해온 뭐 캐서린과 이사벨 모녀가 만들어낸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는 기존의 설문지와 다르게 뭐 각자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장점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대요? 했대요. 마케팅을.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 나와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그렇게 마케팅을 잘 해줬다고 하고요. 그럼 그 회사에서 판 거네? 회사에서 판 거죠. 지금 입사해서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프로젝트로. 그러면 나는 이제 개인이 그냥 집에서 낸 걸로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이용해서 했으면 회사에서 판 거네. 근데 그쵸, 연구 그쵸. 방식은 좀 개인이 집에서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연구 방식은. 다만 이제 판매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에 막 컨설팅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대요. 실제로 영업도 많이 했겠죠. 여기저기 가면서. 맞아.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이거를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우리가 임원 승진 대상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이 직무에 적합한가, 뭐 이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컨설팅도 잘 돼가지고 그걸로 얻은 수익도 꽤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었겠다. 지금도 MBTI는 아니지만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다 검사하잖아요. 네. 다만 이렇게 점점 성격 유형 검사가 성행을 하면서 에리 프롬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성격마저 기업에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MBTI는 갈수록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됐고요. 이 흐름은 미국 교육평가원, 우리가 토익 시험 때문에 아주 익숙해하는 기업이 있죠. 기업은 아니지만 기관이 있죠. 기억이 안 나네. ETS. 맞아. 네. ETS에까지 이어져서 당시에 이제 허점이 좀 많았던 이사벨의 설문지 질문과 부족한 표본 문제를 교육평가원 통계학자들이 보수를 해요. 그래서 ETS랑 정식 계약을 맺고 1960년대에 ETS에서 MBTI 책자를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ETS에서 출간한 후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대요.
이게 아무래도 설문지가 너무 많기도 했고 이거를 파는 당사자들도 좀 정해놨었대요. 이사벨이. 이사벨이 원래는 뭐 실용적으로 이 검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맞지만 이걸로 막 엄청 큰 수익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쯤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번 돈도 이미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게끔 활용하는 거에 더 주안점을 뒀었기 때문에 아주 대중서로서 역할을 하는 거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사벨은. 근데 이게 잘 안 팔렸으니까 ETS에서는 1975년부로 출판 계약을 해지를 하고요. 그 이후로 CPP라는 출판사에서 이사벨한테 재출간 제의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사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설문지 판매 대상도 제약하고 내용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CPP가 계약 요청을 했을 때 이사벨이 이미 노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그치, 나이가 지금. 그 투병을 하던 시기였기도 해서 계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이 책 배포 범위에 제약을 뒀었던 ETS랑은 다르게 CPP는 제약을 전혀 두지 않았고 기존 질문지에서 질문 수도 줄이고 표현도 간소화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TS 버전보다 훨씬 더 쉽고 간결해지기는 했지만 타당성은 조금 떨어진 CPP 버전의 MBTI 양식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요. 와. 그래서 MBTI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대중적인 성격 검사 설문지를 거듭나서 8,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에서는 어지간한 기간이면 한 번씩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 정식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MBTI 연구소랑 CPP가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MBTI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정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해줬던 게 이 정식 검사에 속합니다. 학교에서 한번 해보셨죠? MBTI요? 네.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 MBTI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심리 상담센터 어디 가면은 유형 검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유형 검사를 했었어요. 네, 그때 하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건가? 뭐 검사를 하긴 했었지. 무슨 문항이 300개인가 400개인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 MBTI는 100개 때여서 아마 아닐 수도 그건 있을 아닐 것 수도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서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16 퍼스널리티 사이트 여기서 이뤄지는 검사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MBTI가 아니고 거기서도 MBTI라는 말 안 써요. 근데 결과가 그쵸? 이 뭐 어쩌고 저쩌고 뜨잖아요. 결과의 특성은 똑같이 따라오되 거기에 MBTI라는 말은 없고요. 16 personality 라고 적혀 있어요. 16가의 사람 유형. 그래서 MBTI 문항들을 그 표현을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걔네들이. 더 단순화시키고. 비슷하긴 한가 보네. 거의 따온 거죠. 따온 건데 이제 말장난으로 조금씩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공식 검사는 아니긴 하지만 정식 검사랑 인터넷 간이 검사 결과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긴 합니다. 저는 정식 검사 받은 거랑 같기는 했어요. 근데 뭐가 많이 달라요? 정식 검사가 훨씬 더 문항수가 많거나 그런가? 정식 검사가 문항수도 많고 표현도 조금씩 다르고 결과로 나올 때도 막 16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의로운 수호자, 뭐 무슨 사교적인 외교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정식 검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MBTI 대중화의 역사를 짚고 나니까 좀 뭔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파생된 검사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애초에 기반이 되는 칼 융의 이론도요. 니체 철학을 근거로 해서 융이 정신과 환자들을 다루면서 얻게 된 본인의 인사이트를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으로 탄생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기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죠. 기존의 검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특성을 뭐 의등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 각자의 특징에 불과한 거고 이 특징은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을 보여준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암만 비과학적이다 뭐다 해도 어느 정도는 사람의 유형을 나누고 해석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MBTI를 공유하고 다른 점을 찾아가면서 다들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캐서린 브릭스랑 이자벨 마이어스 생애를 좀 퉁쳐서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 평가절하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여성으로서 또 비학자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심리학계에서 커다란 획을 그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라는 언어로 개개인의 역사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 사람을 넣고 유형화하기보다는 그냥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는 아직도 정식으로 활용을 안 해요. 뭐 정신과 같은 데 가서도 이 검사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성격 유형 검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빅5랑 헥사코예요. 빅5는 들어봤어요. 이거는 간이 검사 말고 정식 검사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데 MBTI 말고 다른 검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습니다. MBTI가 과학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게 아까 충격일 거라고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MBTI라는 게 나오기 전에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약간 사람이 군집화가 되잖아요. 그쵸. 좀 클러스터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쟤는 약간 저렴부른가 보다. 걔랑 좀 비슷하네. 약간 이렇게 따지면서 좀 범주화를 하는데 근데 MBTI가 그게 범주화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명료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진짜 과학적으로 개발을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과학이 무엇이냐를 또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과학적이라는 건 이제 과학편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앞에 거. 네네.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좀 인사이트가 뛰어난 사람이 유형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걸로 봐서는 막 그렇게 인간의 뭐 정신적인 내면까지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사람도 살면서 그쵸. 여러 가지 범주화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더 분류를 네일드하게 날카롭게 많이 했구나. 약간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이 안 됐으면 이렇게 안 유명해졌겠어요. 그쵸. 안 유명해졌겠는데 지금도 너무 잘 들어맞고 요즘 막 맞추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행동하면 너 P지, 너 뭐 T지, F지 막 이런 거. 근데 대부분 또 맞아. 그쵸. 저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한 친구가 좀 이렇게 과학 이런 거 좋아하고 법 좋아하고 좀 딱딱한 친구인데 MBTI는 쓰레기다. 그런 걸 왜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MBTI를 좋아하는 친구가 너 뭐뭐뭐뭐지. 나 이랬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써있어. MBTI를 싫어한다. 그런 걸 믿지 않는다. 혈액형 얘기, 뭐 MBTI 얘기, 뭐 무슨 성씨 얘기하면 말짝을 한다. 막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맞네. 그래서 되게 과학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소한 느낌이면서도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네요. 근데 이게 너무 대중적으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대중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학계에서 약간 평가절하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구한 범위가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렇게 나눈 게 잘 들어맞았다라는 거는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거기다. 생각보다 거기서 거기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다른 아픔이 있고 행복이 있겠지만 심지어 대륙을 넘나들면서 지금 네,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MBTI 뭐 역사까지는 궁금해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궁금증들도 잘 해소가 되고 앞으로 더 재밌게 MBTI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